말씀 중에 김승채 거로대 통일외교 안보학부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전에 이제 10시,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황 보셨을 텐데 특히 평양 순안 국제공항 도착 장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비슷하게 느꼈는데 아무래도 뭐 1, 2차 정상회담과 좀 다르게요. 이번에는 특히나 저희가 그동안 한 2번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좀 이제 구면이기 때문에 어색함도 좀 적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 같이 안내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사열도 하고 열병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특히나 이번 그걸 보면서 그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동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친근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북 모두 주민들이든가 또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던져준 그런 그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내려서 이제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잠깐 비쳤거든요. 네. 첫 인사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느라 고생하셨다. 그렇게 뭐 했었겠죠. 네,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단지 이제 뭐 오늘 뭐 날씨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날씨 생각합니다. 얘기도요?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각별하게 애우를 해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나와서 맞이했다. 그다음에 그 영접하는 인사들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12명 정도 나와서 이제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접 인사들에서. 뭐 그 북한의 권력 서열이 다들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최고의 그 예우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또 저희가 뭐 그 김영란 상임위원장 전인대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또 나왔고 최룡해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최룡해를 정상회담 속에서 못 봤는데 가까이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북한 내부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그 사람 나왔다.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또 군부도 또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 군부와 더불어서 지금 이번에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군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측 공식 수행원 14명 명단을 발표했을 때도 이 명단을 봐도 앞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나눌 의제가 무엇인가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북측 인사를 봐서도 약간 앞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지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 비핵화 얘기를 했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군사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정상 국가 간의 대화다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트 비지트라 해서 국빈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북한 간에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특수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비지트다라고 하는 국빈 방문이다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좀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사실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4.27 그 판문점 선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실행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그 문제 해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미 간의 그 협상이 교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와 군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구체성을 띈 실무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00년 18년 전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뭐 지금 북측 인사를 보면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야 뭐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흘렀다.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있었던 당시 분들은 김영순 그 맞습니다. 대남 비서가 있었고요. 옆에 계속 좀 배석을 했었고요. 근데 요 지금 같은 김영철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 3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크게 뭐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까지 하면 뭐 4개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첫날과 둘째 날 이틀에 걸쳐서 이제 정상 간의 회담이 있기 때문에 첫째 날에 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할까? 뭐 북핵 문제겠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이번 같은 경우도 3차 정상회담이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현재 지금 8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을쯤에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저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죽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그것을 죽어 있게 만든 요인이 뭔가? 그건 아무래도 군사 문제고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의제와 관련돼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조율했던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할 거고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연관된 종전선언 문제도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첫 번째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일은요. 2차 정상회담 다음에는 기자회견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 다 끝내놓고 내일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하겠죠. 예. 그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금 이제 방북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첫 방북인데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이틀 연속 그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왔다가 다시 이제 중국, 일본 갔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과 미국과의 어떤 조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있을 그 정상회담을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중간 선거도 의식할 것 같고요. 그쵸, 예, 어떤 그 결과물을 원하고 있을까요, 미 측에서는? 원하는 건 명확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좀 더 진전된 확실한 비핵화 시간 계획 같은 거를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만약에 100%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예. 그러니까 뭐 60% 정도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건지, 혹은 11월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뭔가 움직여 볼 만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우선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될 거고,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이나 뭐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움직여 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명분을 주는 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폼페이오 장관을 방북을 중지시켰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가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이 과정에서 협의는, 그러니까 이 한미 간의 협의는 굉장히 긴밀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이 북미 간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이 4.27 정상회담 이후에 6월 12일에 북미 간의 회담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소리가 났었잖아요, 한 번. 예.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는데 우리 대통령이 5월에 판문점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거쳐서 이게 제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걸 다시 트랙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예. 북미 회담을 다시 트랙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협상가로서의 문 대통령의 그 위치를 조금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만큼 우리의 미래도, 그러니까 이 비핵화를 향해서 조금 더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무겁고 신중하고 어려울 것이고, 모든 기회는 항상 위기가 따르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협상 테이블로 둘 정상을 앉히려면 두 정상 모두가 좀 이해가 가는 중재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제 뭐 북한에게는 현재핵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둘 한쪽의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둘에게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좀 중재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비핵화의 문제인데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 건가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검증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시설에 대한 신고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황에 있는 국면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 나오는 정보들은 다 뭐냐면 계속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언론 보도 있죠. 나오고 예. 그것이 얼마만큼 진실에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NBC 방송 같은 경우가 좀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뭐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 그건 외교 협상의 하나의 방법이고 또 수단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중요하게 그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를 받아내는 게 아주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미국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예. 책임질 테니까 그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를 좀 해주라. 그럼 그 다음 문제 내가 다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통 큰 협상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도 적어도 남북한 간에 지금 군사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양쪽의 군사시설을 뒤로 좀 특히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아주 밀접하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로 물린다든가 뭐 장사정포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합의하는 조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면서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북한한테 또 미국한테 충분히 그 설득 가능하니까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버려질 줘라. 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많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을 이번엔 좀 구체화돼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난번 2008년에 저희가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좀 파괴시킨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그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고요. 잘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변 시설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핵시설에 대해서 과거에는 와서 그냥 기자들만 보게 했는데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참관을 좀 하게 해주겠다. 와서 전문가들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북한이요. 그 1993년에 NPT를 3월 달에 탈퇴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유보를 했습니다. 2002년에 2차 북회 기기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다시 2003년 1월에 NPT를 탈퇴했거든요. 예. 지금 탈퇴 상태입니다. 근데 탈퇴는 NPT라고 하는 체제에서는 지금 정식으로 안 되어 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 탈퇴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하는 것에 사찰도 내가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데까지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두고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저렇게 성사되기까지는 북측에서도 수용한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용을 했을 거고 이 만남이 예. 조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뭐 그런 부분은 수용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 전혀 자세를 좀 물리겠다라는 태도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게 그렇습니다.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9월 달에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그 국면을 풀어야 되니까 어떤 식의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북미 관계가 풀리게 되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에 이렇게 협상을 했고 잘 대화가 돼서 북미 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얘기가 뭐냐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중국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거기에 빠져서 남북미가 삼자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협상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원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뭐 사실은 우리 남북 관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또 이정표가 한 점 지키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3차 남북 정상회담 이번은 평양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평양 순환국제공항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 대회가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정식 식사를 하고요. 이후에 1차 정상회담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핵화 의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 오늘 도착부터 그 상황 어떻게 좀 보셨는지 또 그 어차피 북한 문제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또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북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이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뭐 인파들이 공항에 나와서 이제 환영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지금의 북한 체제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환영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가 7월 달 이후로 매우 경색되어 있고 교착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특사단을 받아들인 데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 진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시각 백화원 영빈관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남북 정상 수행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차량 도착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숙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짐을 풀고 잠깐의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옥류관에서 오늘 오찬을 할 것으로. 옥류관 일정은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백화원 영빈관에서 식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1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아까 이제 순환공항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 차량, 과거처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이 동승해서 이렇게 영빈관까지 백화원 영빈관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따로 나눠서 갔습니다. 동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영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또 뭐 의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정확한 의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이 타지 않습니까? 대통령 내외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영부인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좀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기 평양 순환공항을 떠날 때는요, 두 정상이 분명 이제 각각 나눠 타는데 지금 도착하는 장면을 보면요, 함께 차량에 탑승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평양 연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과 환송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같은 차량을 탄가 아닌가 싶어요. 저기 뒤에 보면 뚜껑이 지금 저기 차량 덮개가 없는 무게차 비슷한 차량이었거든요, 방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다 동승을 해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항에서는 같이 동승한 걸로 각각 탄 걸로 돼 있었죠. 앞에 있었던 차량은 두 정상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 이제 또 다른 리무진 하나가 멈춰섰는데 거기에 이제 영부인들이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기 홍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두 분이가 그 순환공항에서 떠날 때는 분명히 이제 각자의 차량을 타서 전용차를 이용을 했는데 지금 도착할 때는 분명히 같이 이제 한 차에 내렸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시고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서 내리는 장면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지리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제가 듣기로는 순환공항에서 백화원까지 뭐 1시간 정도까지 걸릴 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 아까 순환공항에서의 영접 행사 이후에 거의 1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뭐 차를 갈아타는 그러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뭐 연도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혹시 인사를 나눈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타고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같이 타고 지금 백화원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이러한 이제 차량 탑승에 관한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이제 차를 타고 했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경호상의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번에 세 번째 만남이니만큼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로 탑승을 했다가 같이 이제 다시 동승을 하게 된 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어딘가를 들러서 어떤 뭐 잠깐의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좀 위치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따로 탔다가 같이 탔다는 건 그만큼 좀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좀 봐야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그 나름대로 그 정상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얘기도 중간에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거리인데 예. 중간에 내려서 그 자리를 또 바꿔 타고 그렇게 한다. 그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데. 아까 전에 순환공항에서는 이제 평양 시민들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나눈 장면이 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아마 네. 연도에 나온 평양 시민들과 그런 자리가 좀 있었다면 네. 두 분이 내려서 직접 평양 시민들과 그 환호하는 그 시민들에게 답례를 하는 네. 그런 아마 잠깐의 시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무게차로 방금 보니까요, 무게차였거든요. 예. 그래서 두 분이 그 차량을 같이 탑승해서 지금 이제 백화원 영빈관까지 도착한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별도의 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2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별도의 일정들, 또 만찬, 오찬 이렇게 있고요. 최소 7차례 정도는 만날 것 같다는 겁니다. 글쎄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6시간 좀 넘게 네. 예, 두 분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박 3일 일정. 네. 좀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뭐 일정이 뭐 오전에 뭐 다 공개가 좀 됐습니다만은 뭐 오늘 순환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시고 있는 백화원 영빈관 초대소라고 하는데 가고 오늘은 이제 1차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5차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별도로 양측이 그리고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예술 공연 한 다음에 만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날 내일 또 오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2차 회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과거에 저희가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그 실무 대표단들이 가서 그런 문제를 많이 조율을 하고 짧기 때문에 거기 와서는 그 거의 뭐 사인하는 수준의 중요한 문제만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2박 3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 간에 진짜로 그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실질적인 얘기도 왜 예를 들어서 합의가 잘 됐는데 그 합의가 왜 잘 안 되느냐 아니면 우리들이 얘기 잘 됐고 미국하고 합의가 됐는데 그 문제는 왜 못 해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도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실무진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웬만한 합의 사항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만 결정했다면 지금 이제는 화면 보십시오. 지금 예. 보면요, 저 예. 무게차잖아요. 지금 예. 저 그렇죠. 지금 왼쪽에 저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쪽에 타는 모습 보이죠. 아마 저기서 이제 평양 연도를 달릴 때 아마 네. 두 분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이 그런 그림이 들어온 다음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동승을 해서 네. 지금 이제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하는 모습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 지금 추측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기 위원장님, 그 이번에 방북단 규모 200명 정도거든요. 그 재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규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방북단이 특사단이 갔을 때 경협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경협이가 빠진 부분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좀 대규모로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진전되지 못했던 남북 어떤 경제 협력 사업들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의 제재 국면에서는 사실 경협에 관한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가고 또 경협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물론 어떠한 뭐 청사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번에 특히 이번 회담의 결과물로서 나타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북한에 가서 또 북한의 관리로부터 북한 경제에 대한 상황 그리고 북한의 계획을 듣게 된다면 앞으로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게 될 때 그러한 남북 간의 보다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협 논의는 어렵지만 판문점 선언 수준의 경협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철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산림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기업과 관계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부의 투자에 관련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요. 예. 그리고 철도와 가는 부분도 아직까지 철도를 직접적으로 뭐 공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계획보다는 아직 현장 조사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번에 갔다고 해서 당장 어떠한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네. 다만 현재 북한도 원산 등의 해외 투자를 바라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류를 나누고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재 국면 속에서 남북 경협 쉽지 않다 이렇게 뭐 진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북한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있는데 이제 오너 총수들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좀 호응을 했던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고요. 삼성전자는 한 2000년부터 이미 평양에 사실은 TV 생산 공장이 있었어요. 한 5만 대 정도 생산을 연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그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문제라든가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이제 철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LG나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가끔 보시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시민에게 상을 내릴 때 TV 같은 걸 하사합니다. 근데 그만큼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가전제품에 대한 게 상당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뭐 평양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있고도 지방은 아직도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기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SK 같은 경우는 뭐 통신이라든가 에너지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이집트의 오리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왔다가 예, 예. 나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돈을 좀 벌었는데 예. 사실 돈 번 걸 잘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한 400만 대의 휴대전화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2,400만 인구 중에서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신 기술 상당히 좋으니까 SK 같은 경우를 그래서 참 불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가 포스코,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철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정엽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제재 문제가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철도 문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직접 조사는 괜찮은데 그걸 뭐 깔아주고 하는 문제도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가 그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갈 때 기차로 가려고 하면 잘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런 문제를 상당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무엇이 뭐 실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로가 놓여서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지금 그런 문제는 그 대북 제재의 하나의 그 요소로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대기업 오너들을 중심으로 한 CEO들,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간 것은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뭐 교착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또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미리 현장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실무단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우리가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대기업 총수가 한마디 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크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4.27 회담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측에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좀 담은 USB를 전달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텐데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좀 탐이 났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핵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 부분에 관해서 대내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외부로도 알려졌고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경제라는 것이 제재 때문에 막혀 있고 그리고 뭐 제재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내부적인 경제의 발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의 자본 유입이 없는 이상 북한의 경제가 지금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제재가 단기간에 완화나 해제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러한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되고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는 상황이 오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USB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은 하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대내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안보상의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재라는 압박 수단은 결코 이렇게 놓지 않겠다는 게 이제 미국 측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요. 안보리 긴급 회의를 미국이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주재, 그러니까 미국 대사, 러시아 대사가 굉장히 신경전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중국도 뭘 가세를 했고요. 자, 제재 국면 좀 제대로 이행해 달라. 여러 가지 지금 북한 측에서 무기들이 다른 쪽으로 좀 중동 국가랄지는 좀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 근데 힘으로만 해서는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이 제재 관련 카드는 그러니까 북한 측이 어떤 진전된 어떤 액션을 취하자면 결국 제재 카드 놓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어떠한 대북 정책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정치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제재와 관련된 이제 압박 수단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그런 정치적 요인보다는 제재에 따른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지 않는 이상 경제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어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있었던 것은 최근에 북한의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이 우려하는 점은 이 제재에 대한 이행이 회원국들의 느슨한 행동으로 인해서 완화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엔의 전문가 패널에서 이제 보고서 초안이 준비되었는데 거기서 러시아나 중국 기업들을 특정하면서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이 기업 그리고 국가의 비호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 이완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이제 초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한 것이고요. 미국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전문가 패널이 이렇게 회원국의 입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 앞으로도 이 제재에 관해서는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있었다 보니까 일종의 우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대북 제재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가 여러 가지 내려져 있는데요. 유엔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90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보내다 올리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 것을 좀 수정하려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수정하려고 하는 것을 좀 지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대북 제재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이 9월 9일 날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우리 돈으로 하면 222조입니다. 내년도 우리 국가 예산이 470조인데요. 반입니다, 반. 한 1년에.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2천억 달러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시진핑 주석이 어쩔 수 없이 안 가고 미주도로 철회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러시아는 지금 사실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침공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러 의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남북 관계도 있고 비핵화도 있고 군사적 긴장 완화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볼 때는 비핵화다. 그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대북 제재가 실효가 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그 문제 얘기해라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방금 의제 관련해서 뭐 경기원 남북관계 개선 관련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 관련해서 좀 재미나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친교 행사가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돌아오시는 시간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지난번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행사가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가.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 차원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원산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글쎄 북한이라는 사회가 뭐 우리 사회와는 뭐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또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를 본다면은 어떠한 장소 또 어떠한 모습을 연출하게 될지는 상당히 뭐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번에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북한 어느 뭐 백두산 같은 곳을 뭐 방문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두 정상이 어떠한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의 그런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를 두 정상이 방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북한의 워낙에 깜짝 쇼를 또 이번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갈 것인가 문제인데 뭐 백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는 조금 멉니다. 예, 이제 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또 헬기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예, 그런데 뭐 개인 조그마한 비행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뭐 또 우리 의전이라든 안전의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쉽지 않을 부분들이 좀 멀 수도 있고요. 예. 뭐 평양 시내에서 가까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원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대규모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또 왜냐하면 우리가 원산에 갔다 원산에서 직접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해선이라 동해 비행 항공로를 첫 번째 그 우리 대북 특사단이 그 3월 달에 갔을 때 그쪽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으로 가서 원산 쪽으로 와서 동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전의 문제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평양 시내에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잠시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회가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별도의 오찬을 갖고요. 오후 3시 30분에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이후에 이제 뭐 예술 공연도 있고요. 만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정상회담의 의제로 비핵화가 논의될 거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진도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우 박사님 아까 저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비쳤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또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친분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 행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 행사를 총괄 기획했다고 김여정 제1부장이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공개된 상황으로 보면 오늘 김여정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공항에서의 행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판문점 때나 싱가포르 때나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정상과의 만남을 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행사를 챙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영접과 관련해서 뭐 동선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중간에 두 정상이 차를 갈아타고 같이 한 승용차를 통해서 백화원에 도착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기획되고 또 연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김여정을 뺀 외교는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장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때도 직접 나가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갖고 있는 북한 내에서 위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거고요. 아무래도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김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저희가 그 얘기를 못하는 게 그 워낙에 뭐 그쪽에서 실권을 잡고 있고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항서 이렇게 파격 영접하고요, 특별한 애우를 하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식적인 면, 그건 뭐 몸에서 배어나온 겁니까? 예전에 이제 그 서방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면도 있지만은 한 6, 7년 집권 이후에 사실상 외교 무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남한의 정상을 만든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의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본인 물론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만큼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제에 대해서 안정성을 본인은 확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확보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뭐 쉽게 중국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동안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라든가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습니다. 보안의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 공부할 때 뭐 기차 타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비행기 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익숙해 있고요. 서방 문화도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체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문제를 폐쇄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4.27 그 판문점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본인 김정은 위원장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줬거든요. 예. 또 그것이 또 싱가포르까지 갔고요. 북미회담도 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교육 과정 속에서 나오는 개방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체제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표출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 사회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폐쇄 사회고 당연히요. 그리고 그 권위주의 국가고 그러면서 이것이 전혀 그 알려지지 않는 아주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정상 국가의 모습을 가고 있다. 우리 평양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 지금 방송이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동시에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그 나름대로 자신감의 표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이려고 한다는 또 네. 다른 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영부인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사들끼리의 일정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약간 이런 면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비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체제가 뭐 전혀 다른 국가이고요. 그리고 그 비민주적인 사회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또 중국과는 달리 이제 개인의 집권, 가문의 집권이 지금 70년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틀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쉽게 정상국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의도는 그래도 외부에 비칠 때 본인들의 모습이 뭐 이상한 뭐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상과 영부인이 이런 외교 무대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외교 무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제거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동병원을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 이런 뭐 김정수 여사의 방문 일정 같은 것들은 예. 북측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요구하는 건 적고요. 왜냐하면 근데 방문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호스트가 되는 그 예. 주최국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협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의 의도가 많이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보다는 예. 뭐 아이들을 좀 많이 보살핀다라는 의미를 많이 그런 것도 내비쳤었던 김정은 있습니다만은 위원장이었기 뭐 때문에 다른 나라도 사실은 다른 나라도 그 이게 좀 영부인들이 갔을 경우는 이렇게 비정치 분야 그 방문 장소를 많이 가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분야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아동병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외부에서 알고 있을 때는 뭐 북한의 아동 실태가 상당히 좀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보여주기 필요도 위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김정숙 여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별한 따뜻한 마음을 담는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 청와대 찾아온 손님들한테 준비하고요. 예. 외국 나가실 때도 그런 선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평양 방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00년,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 시에도 굉장히 선물을 주고받았던 뭐 진돗개 앞서는 그리고 예. 이후에는 뭐 다른 선물도 주고받은 TV도 있고 DVD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준비를 했을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물론 예. 이제 고가의 사치품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뭐 어떤 걸 준비를 했을 거라고 글쎄요,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예, 예. 제가 묘양산에 가면은 국제 전람 기념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김일성 주석과 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뭐 주고 스탈린이 뭐 기차도 한 장 주고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준 것도 되어 있고 뭐 시계를 준 것도 있고 우리나라 어떤 회사는 또 침대도 보내고 뭐 그런 거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린이 지역 그런 데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간단한 의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방구 같은 게 상당히 좋으니까 우리가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상징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뭘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기념식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깜짝 이벤트가 있다면 그런 부분과 연관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이 시작이 됩니다. 두 차례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변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백화원까지 이동 도중에 카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동승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후에 이제 외교 일정이요. 이제 유엔 총회가 이제 그 18일인가요? 예,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어느 네, 유엔 총회가 이제 18일 시작이 되고 되고요. 그다음에 26, 7일 예. 정도에 현재 북한의 고위 인사가 연설을 하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고. 리영호 외무상이 뭐 등록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런 일정 누가 발표하느냐는 예. 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도 이제 이번에 회담이 잘 되고 또 북미 간의 진전이 보인다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그렇게까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게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용 실장 같은 경우는 남북미 3자 회담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유엔 총회는 이제 안보리와는 달리 이러한 북한의 핵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다뤄진다기보다는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 배분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예. 유엔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각 국가의 정상들이 직접적으로 총회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아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이제 확실한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의견을 발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을 회담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동행을 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오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